주식창 최수창 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또 일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지켜보고 계시니까 어떤 이야기를 일단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지금 분명히 이제 월요일을 준비하고 네. 취침하러 들어가실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맞아요. 잠에서 확 깰 만한 돼지꿈 같은 돼지꿈 같은.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보시면 오늘 밤에 돼지꿈을 꾸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일요일 저녁에 저희가 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더 다른 때보다 유익한 방송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좀 질문을 해볼게요. 뭐 하반기 증시 전망과 또 오늘은 특별히 정부의 정책이 증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또 자세히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 앞서 이야기해 주신 만큼 하반기에 우리 시장 과연 이 전고점을 뚫고 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증시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네. 다만 이제 그 좋게라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걸리는 구간이 전혀 없이 반듯하게 올곧게 가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특집 방송 때 8월 달에였죠. 손에 장지 진단 얘기까지 하면서 3,300포인트를 못 가고 하여튼 8월에 한 번은 훅 하고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고점을 돌파해서 갈 거냐예요. 다들 이제 한 번씩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위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네. 반등 정도고요. 그죠? 한국 증시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제 우려의 시각도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확실하게 좀 깨드리겠습니다. 주식하는 분들한테 확실한 거 하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집니다. 100점 100패합니다. 주식하면서 두려워서 주식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무한한 뭐 소위 말하면 뭐 희망 고문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기준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락할 때는 확실히 하락한다 얘기하고 대세는 상승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 지표를 하나 보시면요. 이 지표활용법에서 이것은 한국은행에 들어가시면 통계 100대 통계 지표에 나옵니다.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어떤 분들은 이제 선행지수, 동행지수 볼 필요 없는 지표 아니에요라고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만큼 확실한 기준점을 알려드린 게 없는데 보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0 기준으로 100을 상회하면 경기가 좋은 거고 100이 하회하면 안 좋다라는데 그 기준은 사실상 활용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표시하는 기준점은 뭐냐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크로스 날 때입니다. 크로스 이제 교차죠. 교차난 시점에서는 상승의 시그널이 상당히 강한 거고요. 반대로 교차가 날 때, 그러니까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선행지수가 동행지수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구간, 여기 화살표를 표시했는데요. 이런 구간이 나오면 교차점 시점부터 최소 6개월간은 약세장입니다. 그럼 6개월간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트레이딩을 워낙 좋아하는 한국인들이라 사고팔고로 계속 합니다. 저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시면 언제냐 그 교차점이 여기 있습니다.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1991년 2월달 여기죠. 그 다음에 96년 1월달, 2000년도 10월달 요 파란색 식으로 그려놓게 떨어지는 요 구간이거든요. 올랐다 툭 떨어지고 여기 뚝 떨어지고 여기 뚝 떨어지고 2000년도 10월달 그 다음에 여기 2007년도 10월달 2011년도 5월달 2018년도 2월달 그 교차점이 났던 시점부터 최소 6개월만 참아주면 기회를 여러분 다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2011년도 5월달에 그때 막 동일본 대지진 났는데 그게 반사수혜다. 그래서 화학주가 더 가고 차화정이 더 간다. 일본은 쓰나미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가 더 팔리고 있고요. 화학주 우리가 더 잘 갑니다. 근데 2011년도 5월 달부터 5, 6, 7, 8, 9, 6, 10. 이 기간만 참아줬으면 2011년도에 옵션이 1,500배 터졌던 8월 달에 미국 신용 강등 소식 때 그 급락 장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못 피했겠습니까? 피할 수 있었겠죠. 2008년도 2월 달에, 18년도 2월 달에 시진핑하고 트럼프랑 으르렁대고 싸운다고 하는데 2, 3, 4, 5, 6, 7, 8, 7 2, 3, 4, 5, 6, 7 하락장 피할 수 있었잖아요. 네, 다 피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요. 지나고 보니 뉴스를 알게 되잖아요.
91년도에 뭐였죠? 네. 네네네, 맞아요. 일본의 부동산 폭락. 96년도에 뭐였죠? 그 당시 또 91년도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전세 시장에 대한 주택 시장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내수 시장이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96년도는 말하기도 싫습니다만 IMF죠. 2000년도는요. 2000년도 뭘까요? 기술주 거품이죠. 예. 기술주 폭락해가지고 계좌 망가지신 분 많죠. 그 다음에 2002년도 9월은 뭘까요? 네, 해외에서는 9.12 테러였고요. 그 다음 2002년도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태였죠. 가계부채.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2002년도 9월은 신용카드 가계부채 위기였고 2007년도는 뭐 서브프라임 사태 전주였고 2011년도는 미국 신용 강등 소식 그리고 2018년도는 미중 무역 분쟁.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 뉴스를 다 아는 건데 그때 당시는 그 뉴스를 몰랐잖아요. 그럼 뭘 보시면 아는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 어떻게 보는 거냐고요? 자, 네이버에 죄송합니다.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한국은행, 한국은행 들어가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나옵니다.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이 그래프 찾아서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유료 회원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돈 받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럼 이 선행지수, 동행지수 지금은 데드코스 닿나요? 안 닿습니다. 다만 과열 국면에는 있습니다. 102.6인가요? 선행지수가. 그런데 데드코스를 아직 안 났으니까 여전히 상승 구간 속에 있는 증시는 맞습니다. 데드가 나면 그때부터 강한 약세장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럼 하락한 건 뭔가요? 아, 한국만 안 좋아요. 원화가 약세. TV 보면 다 원화 약세인 거 알아요. 근데 원화가 왜 약세인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그럼 한국 증시가 안 좋아서 한국이 외국인들 계속 판단 얘기는 다 해요. 여러분도 알죠? 전문가라는 말에 TV 나와가지고 외국인이 파는 이유 정확히 얘기해 줘야죠.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호소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외국인하고 친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스미스가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가 아유 최수영 교수님, 최수영 전문가님 우리가 이렇게 팔아요. 알려주진 않죠. 근데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왜 파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자, 한국 증시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까요? 테이퍼링 때문에 금리 인상 여부 때문에 요즘 이제 테이퍼링은 금리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계속 얘기해왔던 거고. 그럼 테이퍼링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뭐 몇만 명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또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글로벌 선진국 증시, 미국 증시 상당히 강합니다.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미국 달러 자본주의 시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일등이 큰형님이 계속 가는 거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어떤 붕괴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수긍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신분제도 사회에서 그 시스템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조선시대면은 양반으로 태어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인이 대접받는 시대예요. 지금 미국의 달러 시대니까 달러가 최고예요. 그럼 미국의 기업들이 항상 최고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나스닥 지수 신고가 나오고 지금부터 S&P 미국 주신 좋은데 독일 볼까요? 프랑스 볼까요? 이들도 거의 지금 신고가가 팔고 다 나고 있습니다. 근데 눌릴 때 보면 밸런스가 세계 증시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본이 뭐 여기만 저기 차별대우하고 일정 부분은 디커플링 차별대우 있습니다만 흐름의 밸런스는 터닝할 때나 꺾을 때는 같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에서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독일 전부 다 터닝 포인트 똑같죠. 그럼 고점도 지금 비슷하죠. 그럼 다음에 캐나다, 호주, 영국, 러시아 전부 다 신고가예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도 작년 8, 9, 10월달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만 있잖아요. 그러네요. 계속 가고 있네요. 좋아요. 캐나다, 호주, 영국, 러시아, 지금 독일, 프랑스는 선진국들이고, 그다음에 또 안보리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럼 신흥국은 테이퍼링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볼까요?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아. 잠시만요. 이들 신흥국들은 멕시코도 신고가 나는데요. 스페인,
반등 세게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도 신고가랑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빠졌는데요. 브라질은 좀 빠졌네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면 코로나 델타는 브라질에서 나왔습니까? 인도죠. 볼까요? 인도 증시 빠집니까? 그럼 첫째, 베트남도 최근에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많아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베트남하고 인도가 저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신흥국 증시 태국하고 동유럽에서 헝가리, 폴란드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테이퍼링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전문가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한중일이 빠지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만 빠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 아닙니다. 테이퍼링 때문에 신흥국 증시 자금 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빠지는 이유는 이머징 마켓에서의 비중 조절입니다. 중국 주식 더 사물러. 근데 중국은 왜 빠져요? 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중국하고 교역량이 미국이 더 많은지 중국이 더 많은지 물어보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중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이 그 28% 정도예요.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는 밀접한 관계거든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중국 때문에 빠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중국하고의 수출 교역량이 많아서 자, 반도체 빠지죠? 안 가잖아요. 중국 자동차 빠지죠? 철강, 조선, 경제하고 있는 기업도 우리 빠지죠? 중국하고 밀접한 연관. 중국하고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관계가 없는 기업이 있어요. 삼바. 삼바의 좀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스. 중국하고 관계 있습니까? 카카오가 중국하고 관계 있습니까? 네이버가 있습니까? 없죠. 2차 전지는 관계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2차 전지는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에 서로 각자 도생으로 지금 서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기업들은 신고가를 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처럼 따라가는데. 하지만 관계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후퇴하고 있거나 밀리고 있죠. 그거네요. 중국이 문제군요. 네. 그럼 왜 중국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겁니다. 오른쪽에 제가 대만 갖고나고 필리핀에 올려놨거든요. 지정학적 국제정세 문제입니다. 필리핀이 그쵸. 남중국해. 바다 영유권에 대해서 주장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부분에서 문제. 이게 왜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립전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플라자 합의 때 들어와 해가지고 불러서 호텔방에서 굴욕적인 모욕까지 모욕 당한 거죠. 대한민국이나 네 마리 용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보다 좀 시끄러웠죠. IMF 때문에 당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자본들이 침투한 거죠. 대한민국이 IMF 이전에 금융자본, 외국자본 확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거든요. IMF 한 방에 쑥 들어와가지고 진짜 알짜배기 기업. 지금도 대한민국 30% 넘는 전 세계예요. 그 나라 국가 증시에서 외국인 30% 넘게끔 증시 자금에 투자한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어디 신문들 보면 대한민국 경쟁력 떨어진다. 보고서에들.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있어서 문제다. 전 세계 눈 찾아보세요. 30% 이상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 그런 나라만 많죠. 그만큼 대한민국 반도체나 제조업에 대한 것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기반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요. 성장에 대한 가치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이 파는 것도 일시적으로 그렇지만은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럼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건 중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정치 권력에 대한 변화, 과도기. 자, 남중국해는 누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시진핑이에요. 미국하고 계속 싸움을 거는 것도 누구예요? 시진핑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하나 더 예를 들면 탈레반이 미국이 지금 언론상에서는 실패한 전략 같죠? 제가 보는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레반은 원래 태생적으로 공산당을 대항하기 위해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지원해주던 것도 1979년도에 소련이 치고 들어왔을 때 미국이 공산 권력을 더 확산을 막고자 탈레반에 알게 모르게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무기도 다 버리고 도망갔대요. 누구 좋으라고 그랬을까요? 네, 탈레반 좋으라고 버리고 갔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요? 중국이 1대1로 하는데 1대1로 하려면은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정권 잡고 있으면 공산당 좋아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웰컴 해가지고
공산당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왼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을 막고 유럽 가는 길, 인도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 남중국해 쪽에서 계속 압박 작전 펴는 거거든요. 미국의 국제 정세,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시 투자하는 분들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중일의 약세가 나오는데 중국을 고립하다 보니까 한국도 일본도 중국하고의 무역 거래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공교롭게 동아시아만 유난히 전 세계 글로벌 중에서 약세를 이번 구간 올해 들어와서 맞이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은 정치 권력 변화. 제가 이거 공개도 며칠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스가 총리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일본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민당이 계속하고 총리가 바뀌는 건데요. 권력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장기 집권 한다면서요.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중국의 공산당도요. 당은 일당 독재지만 실제로 공산당 안에 세력은 세 가지 그 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목되는 인물이 왕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 권력 변화의 과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한중일이 더 치고 나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외봉 이거 중요해요. 전문가 그래도 미국 지수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담돼요. 안 가던 길을 가면 어떤 길이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고 또 누군가가 가고 계속 가면 그 길이 아니었지만 길이 되는 거거든요. 증시에서는 항상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가봤던 길이니까요. 갑자기 빠지면 어떡하지? 그럼 여기서 불변의 법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 불변 있는 거 아니에요. 최혜상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불변은 뭐냐면 외봉으로 뚝 떨어지면요.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쌍봉이 무서운 거지 외봉이 무서운 거 아닙니다. 미국 기술주 2000년도부터 외봉으로 무너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술주 거품 꼈다고 빠졌으면 빠진 거에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하프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빠졌습니다. 반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반등 나왔다가 전저점 깨지죠. 2008년도쯤에 가을에 이때는 무서운 거예요. 이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눌림매수 잘못하면은 압사당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전저점 깨질 때 함부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N자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N자 하락 두 번째 하락일 때가 무서운 거고 막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살아납니다. 반등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내려왔다 반등 내려왔다 다 반등. 이번에도 가다가 갑자기 확 내려왔다 쳐요. 두세 달. 2018년도처럼 아니 2011년도처럼. 그러면 뭐가 돼요? 당연히 지금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무섭겠지만 빠지면 반등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하프 반등까지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우리나라 증시로 오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면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네, N자 하락일 때 조심하는 거죠. 지금은 1차적으로 하락 했던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확 빠지면 그때 우리나라는 전저점 이탈할지 안 할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스피 200은 저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일 그 다음 금요일까지 저점 400은 안 깹니다. 430 코스피 200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요. 제가 올해 연말까지 전망을 하면 400 저 안에 계속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점 449 넘어서 450포인트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회기라고 합니다. 저는 목표가죠. 목표가는 목표 달성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무조건 갑니다. 회기합니다. 회기값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문제인데 그것이 올 연내에 가느냐 내년에 가느냐인데 그 디테일한 거는 옵션 만기 끝나야 제가 해석이 돼요. 지금은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디테일함은 옵션 만기 끝나야 제가 해석됩니다. 지난 8월 달에 보셨잖아요. 제가 특집 방송 나와가지고 3,300포인트 가면 좀 손에 장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가고 내려올 거예요. 8월은 하락합니다. 어디까지요? 3,073포인트까지 정확히 왔잖아요. 그 디테일함 할 때 옵션 만기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시가가 계속 지키고 있는 한 종목 장사 계속 펼쳐요.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중국의 문제가 고립 전략 때문에 우리 찬밥 신세를 맞고 있으니까 여러분 섹터 찾아보세요. 개별주만 가잖아요. 왜요? 중국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종목 장세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 증시와 또 동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의 흐름까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지수는 물론 이 업종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는 좀 내년에 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난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이 지수가 어떤 흐름 보였는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이 과거 사례 정말 중요한 네.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지 미래가 있는 건데요. 요즘 우리가 또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건 대선을 준비하고 정치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네. 투자자분들 제가 테마주를 얘기하거나 정치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이제 한일단주 하면 뭐 홍준표 의원,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우량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대지꿈 꾸는 시간입니다. 보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정치 총선이 미치느냐. 정치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나 입법부, 행정부의 대통령이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사법부는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없죠.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뽑을 수 있죠. 그 선거 시기에 어떤 증시 영향이 있었는지 보시죠. 이거 제가 궤변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의 통계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거든요. 첫 번째, 1992년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4월에 총선입니다.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락 변동이 있었죠. 다음, 96년 총선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결국 계속 원회로 올라가진 않고 총선 전후로 해서 하락의 변동 눌림이 있었네요. 2000년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0년도부터 밀레니엄 시대입니다. 갑시다. 증시 고고. 사자마자 계속 빠지네요. 총선이 있는데 왜 사요?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2004년도입니다. 2004년은 달라. 이번에는 달라. 2004년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열린우리당이 막 저기 서 있을 때잖아요. 이번엔 달라. 뭐가 다릅니까? 증시 빠졌는데. 그렇죠? 1, 2, 3, 4, 5 때 잘 갔는데 훅 빠졌잖아요. 2008년도 총선이 4월 달인데 빠지죠. 그리고 또 그 총선 뒤에 또 빠졌죠. 2012년도 올랐다가 또 빠졌죠. 2012년도는 달라. 1, 2, 3월 달 올라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연시가 연저점 깨진다고 했어요. 그때도. 총선 이후에 또 빠졌어요. 2016년도 또 빠졌어요. 내리고 오르고 계속 빠져요. 등락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2020년도 총선까지도 코로나 앞두고 쑥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보셨잖아요. 총선의 시점에서 전후에서 원웨이 상승은 없다. 결국 눌림의 변동이 심하니까 그걸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둘지 말란 얘기예요. 총선 있는 애는 서둘러서 주식 들고 있어봤자 뭐가 돼요? 심쿵. 괜히 샀나 봐.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 빠질 것 같아. 빠지잖아요. 알고 있잖아. 그럼 총선일 때 빠지는 걸 예상하고 알고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그래, 난 조금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를 하거나 좀 침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선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럼 대선은요? 대선 이거 잘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부터 쭉 보니까 이거 보고서 특징이 뭡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무 그림 찾기처럼 윌리를 찾아라. 전 찾겠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우리 반 반장이 되면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됐으니까 희망을 주잖아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전도 주잖아요. 증시 상승이 항상 나오네요. 1, 2, 3년 차 때. 노태우 대통령 1, 2, 3년 차, 김영삼 대통령 1, 2, 3년 차, 김대희 대통령 1, 2, 3년 차,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1, 2, 3년, 4, 5년 차까지. 이명박 대통령도 상승 구간 한 번은 꼭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언제 나와요? 정권 초기 3년, 1, 2, 3년 차 안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반기는 레임덕이 있으니까. 근데 안 나온 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증시에서는 레임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정치적 레임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증시에서는 레임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면 상승 기간이 있었다. 하나 더 주세요. 힌트. 요거 보면 나옵니다.
동그라미 빛인데 검정색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는 원래 우리 12월 달에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이듬해 새해를 딱 기준으로 잘라놓은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 있는 해에 12월 달 기준 1월 달로 딱 잘라놓고 보니까 그 전후로 6개월이 바닥 아닙니까? 지금까지 틀린 적이 요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바닥이었죠. 이때 김대중 대통령 때죠. 노무현 대통령 때죠. 이명박 대통령 때만 아프싸 서브프람 때문에 더 뒤늦게 바닥이 나왔어요. 1년 뒤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맞잖아요. 바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탄핵이 나오는 바람에 2017년도에 선거하는 거 알았잖아요. 이때는 좀 애매해요. 갑자기 탄핵이 생겨가지고. 탄핵만 없었으면 5년에 한 번마다 대박은 필요는 그렇지만 5년에 한 번마다 이런 기회를 우리는 찾아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점이 달랐죠.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 12월 말일 이후부터 그 전후로 해서 증시 저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표님 사실 지금 뭐 지난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지수가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가 내년에 말씀하셨듯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는 뭐 당연 기정된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선을 앞두고 적절한 투자 노하우도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종목들을 통해서 또 사례를 점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인가요? 좀 짚어주시죠.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종목인데요? 제일 핫한 거잖아요. 보시죠. 정권의 교체가 주어질 때 테마주 아니에요. 주식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이 기업 알아? 그러면 모르면 그 기업은 잘못 선정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SK텔레콤 통신주입니다. 대한민국 당시 삐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였어요? 다 PCS 폰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 생기는 거. 그럼 당연히 통신을 사야죠. SK텔레콤 그때 좋은 주식이에요. 다 아는 기업이에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자이 아파트. 이영애 씨 광고. 탑모델 김남주 씨. 당대 탑모델들은 다 아파트 광고 찍었어요. 그럼 아파트를 살 게 아니라 주식을 사야죠. 그럼 당시 뭐 이 주식 사놨으면 1700% 상승입니다. 5년 동안이에요. 잘 보시면 제가 1700%가 10년 이상 장기 투자.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장기 투자 안 하고 5년에 한 번만 하자고요. 우리나라니까. 거긴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럼 아까 시황에서 그 해에 저점 잡을 때 뭘 주식 살지 주식을 사야 된다는 타이밍 시점을 알았잖아요. 그럼 무슨 주식이에요? 아파트 광고 보고 있으면서 GS건설 사면 돼요. 자, 이명박 대통령 때 굴러다녔던 소나타가 K5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 사가지고 최저점 대비 지금 상승률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러면 이제 다음 정부. 저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화면에 네. 나오겠지만 아직 정한 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교수님, 저희가 이 질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달려왔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차기 정권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관심 가져볼 섹터와 종목들을 짚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섹터 좀 관심 갖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 정답은 아닌데 네. 제 의견이니까. 그렇죠. 저도 아직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차화정원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르는 기업은 안 돼요. 우리 PD님, FD님들 다 아시죠? 모르는 기업 말고 아는 기업. SK 알죠? 이런 것처럼 아는 네. 기업을. 전 이거예요. 차기 정권에서는 관심 섹터는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 누굴까요? 우리 앵커님. 자율주행하면 뭐 아는 저는 기업을 여러 얘기해야 가지- 돼요. 아는 모르는 기업, 뭐 라닉스라든가 뭐 또 작은 기업 말고 큰 기업으로 보면은 뭐 현대차도 있고. 당연하죠. 그렇죠. 현대차인데요. 네. 요 이제 먼저 차기 정권 제가 자율주행 보는 이유가 시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성이 175조에서 1000조가 넘는 시장까지 커지고 있고요. 천조요. 네. 네. 그리고 자율주행 해보신 분들 타보세요. 저도 자율주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내가 밟습니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 무섭습니다. 네. 여전히 좀 무섭습니다. 근데 타보면서 적응이 되니까 너무 편합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성이 커지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법으로 도로교통법을 바꾼 나라예요. 레벨 3 나옵니다. 그러면 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참고로 특허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차 아닙니다. 정답은 LG전자입니다. 오. LG전자를 IT 기업이나 스마트폰 기업, 가전기업으로 보지 마십시오. LG전자는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업입니다. 특허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만도입니다. 세 번째 현대차입니다. 특허 많은 대기업, 세 기업을 현대모비스는요.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네 기업, 자율주행 기업, 해외 기업들도 같이 봐주십시오. 해외 기업이 같이 갈 때 웨이모라든가 구글에 중기업 바이두라든가 이런 해외 기업들이 같이 가면은 대장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